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저희가 그 3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도 저희들이 치르고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는데 또 오늘 진보 소통합의 또 중심에 계신 우리 한호선 대표님이시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참여정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서는 정부 이야기만 나오면 이분 얼굴이 화면에 떴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아주 멋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게스트와 사회자 두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길쭉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희망정치 토크 콘서트 자리 배치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희망정치 토크 콘서트를 협찬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성은 EM이라고 저희가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아주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튼튼한 가로등 만드는 회사. 여러분들이 가로등을 살리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 건설업체에 근무하시는 분 있으시면 성은이 EM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은이 EM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진행자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실 분은 우리 윤은주 국장님이십니다. 우리 희망정치 시민연합의 서초 지역 위원이시고 별칭이 있는데 통일부인입니다. 지금 이대에 북한화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계시고 아주 유쾌하시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윤은주 국장님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드린 윤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천호선 비서관님을, 대변인님을 소개 이어서 하는 건가요? 네. 네,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를 수락을 했는데요. 단 가지 천호선 대표님이 잘생기신 혼담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천 비서관님 앞으로 모실 때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저희 이 희망정치 토크 콘서트에 많은 분들 다녀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느낌을, 감상을 말씀 좀 드린다면 참전 용사들의 어떤 수다방 그런 느낌으로 사랑방 느낌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천 대표님 처음으로 대변인님 오셨는데요. 저희 형식이 잠깐 이제 모두 발언식으로 해주시는 것하고 신상 인터뷰 그다음에 이슈 제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질문 드리고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에 해당하는 말씀을 네, 일단 일어나서 제대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모두 발언을 참여한 20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행사를 이름을 기억하는 어떤 모르는 우리 당 당원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토크가 있는데 20날짜를 정해라라고 해서 정해는 놨는데 그 뒤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죠. 언제 어디서 하는 건지도 어떤 단체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사실 어떻게 했거든요. 오늘에서 장난적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뭐하는 그저께 좋은 사람들이 모인 좋은 그 단체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김희성님이 어떤 분이 그렇죠? 제가 문자를 보면서 굉장히 별내인 줄 알지만 행사 한 3-4시간 전에 도대체 뭐하는 단체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서 별내인 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한 5분 들어갔다 나왔어요.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냐면 이름이 이제 희망정치시민연합에서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고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90년대 중반에 하던 일과 똑같은 일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91년대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으로 정치권에 이제 입문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기존의 정치인들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이것을 좀 바꿔나가는 좋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젊은 세대를 좀 진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91년도가 여러분들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91년도에 꼬마민주당이라는 곳에서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과 함께 경상남도의 지방선거에 지원 일을 했어요. 경상남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첫 번째 지방선거였습니다. 91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올해로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20년이 된 거죠. 91년도에는 단체장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거 뽑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의원만 뽑았습니다. 95년도에 가서야 처음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조순씨 기억하시죠? 조순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뽑히고 그때 처음으로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를 뽑은 거죠. 근데 91년도에 그때 당선되고 나서 보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당선자의 15%가 전과자다. 이런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지방선거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역의 토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어떤 부정부패 비리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때 91년도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20년 전이니까 딱 나이가 딱 30이었을 때 들어갔었는데 뭔가 이 정치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을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 저희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또 부패도 많이 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 정치의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좀 진출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특히 지방자치 선거가 이제 91년도에 있었고 95년도에 예정돼 있었는데 지방자치 선거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내보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 보좌관들이나 또는 시민운동 하던 사람, 옛날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을 한 몇십 명 모아가지고 지방자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지방자치에 출마하자라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한겨레 신문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들 브나르도 운동이라고 하세요. 그죠? 들어보면 시문의 상록수에서 그거 책은 안 나오나? 옛날 러시아에 귀족의 자제들이 농촌 계몽을 위해서 농촌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러시아 혁명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분나라도 운동, 인민속으로, 인민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인민속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방 전후에 시문의 상록수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만 농촌 지역에 가서 농촌의 삶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걸 이름을 붙여 청년들의 분화로도 운동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청년이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장이 되자 뭐 이런 슬로건을 갖고 저희가 지방자치 공부를 하고 그때 당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사람들이 한 60, 70명 출마를 했어요. 주로 서울에서. 그 중에 한 30명 정도가 당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였죠. 그때로서는 정치는 그때는 50 넘기 전에 출마하기 40만 나가도 젊다고 애들이라고 하는 데서 20대나 30대 초반에 지방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10명 정도가 요즘 표현으로 386 운동권 세대들이 됐고 구의원들도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 일을 쭉 하면서 그때 저희가 했던 것이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든 중앙정치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자. 특히 젊은 사람들이니까 큰 국회의원 이런 거 될 생각하지 말고 지방의원 같은 것들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지방자치를 한번 해보자. 지금 그때 구의원, 시의원을 됐던 사람들이 95년도인데요. 정확하게 95년, 16년이 지나서 이제는 거기서 시장, 구청장도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의 김만수 시장이라고 95년도에 처음, 지금 나이가 저보다 2년 안 하니까 얼마나 됐어요. 28에 부천 시의원이 됐었죠. 김성환, 노원 사시는 분이 김성환 부청장,
그리고 뭐 이런 분들, 그때 같이 뭐가 그때 젊은 사람들이 한 정치 반란을 이렇게 모자라서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진지해졌는데 이런 겁니다. 그때 저희가 꿈꿨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국민참여당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인식의 연장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희망도시 시민연합이 하는 일과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따라서 저는 요즘도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있는가가 놀라울 정도인데 좀 보고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되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젊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대가 바뀌어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항상 있고 항상 뭔가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이런 위로랄까요?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앉아서 우리 사무국장님이랑 사무국장님이시죠? 사무총장입니까? 아, 큰 조직이라 국장이 아니라 총장. 제가 인플레. 네, 인플레 좀 거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치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변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세대의 변화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격이 상당히 젊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세대가 어떤 정치적 경험을 갖고 변해 나갔냐에 따라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는데 나중에 우리 국민참여당이란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당원들 여기 일부 와 있는데 당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만 주먹만한 정당 이런데 얼마 전에 저거 주먹 치고 꽤 센 주먹이라고 그런데 주먹만한 정당이지만 이 당을 만들고 준비했던 것에 그런 문제인식이 연장선 최근에 아주 급격한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뭐 정치 찾을 수는 아닌데요. 거의 예상을 했어요. 이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되고 있어요. 흔히 87년 체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87년에 중학생쯤 됐을 거로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87년을 아시죠? 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6월 항쟁 이것에서 나왔을 텐데 87년도에 네, 6월 항쟁이라고 있었습니다. 80년에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것이 있었고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위 삼김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삼김체제 또는 87년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역주의입니다. 지역 간의 기반을 나눠 가진 정치 세력끼리 보수들끼리 싸우는 체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많이 해체됐지만 냉전 체제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의 70대 이상 6.25를 겪었고, 그죠? 그 이후를 겪지 않았지만, 어쨌든 반공주의라는 것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했었는데, 그것이 해체되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주장을 하면 금방 빨개기로 몰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아직도 어느 지역에서의 나이 드신 분들 지금도 빨갱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냉전 체제와 지역주의 체제가 정치의 큰 흐름을 잡아왔던 시기죠. 그것이 조금씩 해체되어 나갔지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정치평론가들 모임에 갔었는데, 이제 지금의 관점이 그겁니다. 지금 정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것이 대권 주자들 간의 권력투쟁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87년부터 97년, 2007년 한 25년간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또 한 번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지역주의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해체해나가고 이제 냉전주의, 옛날에는 연평도 사건 아시죠? 연평도 사건 같은 게 한 번 있으면 그 다음에 선거하면 지난 유지지방선거 앞두고 무조건 지금의 야당은 집니다. 여당이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연평도 사건은 연평도 사건이고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이 여야의 진보 보수 논쟁에서 진보적인 구호가 맞는 거라면 그걸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20대, 30대, 40대는 그런 것에 영향받지는 안보는 안 보고 나라의 민주화는 민주화고 복지는 복지고 진보는 진보다라는 것을 구별해서 보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였던 게 지난 지방선거입니다. 이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이 모임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국민참여당을 만들려고 준비했던 것도 딱 2년 전입니다. 결과가 좀 희한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20, 30년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아주 격변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격변의 시기에 와 있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명단이 있던데 손대인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있구나. 윤여준 의원님이 오셨었나요? 다음에 오시구나. 지금 제3정당 한면이 저분은 천정당 새 대표 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저런 분들을 모시고 들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들이고 한국 정치 변화의 어떤 격동의 핵심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주먹만한 정당에 있고 요새 또 새로운 시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어저께 받아봤는데요. 질문 중에 너무 한 2년 동안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많아서 너무 이렇게 크게 질문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이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한두 번 이렇게 해보시는 인터뷰가 아니실 텐데 죄송합니다. 너무 식상한 질문을 올려가지고 근데 식상한 질문이지만 또 새롭게 개정하셔서 답변해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인간 천호선 좀 궁금해지시지 않으셨어요? 네, 나만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 제가 사회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퀘이커스 퀘스천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질 문명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을 가지고 대한 공동체를 꿈꾸는 그룹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퀘이커 교도들이 처음 만나면 사람들한테 직접적이고 또 가장 진솔하게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퀘스천을 던진다고 합니다. 근데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2가지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순수한 질문이죠. 순진하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뜻함을 느낄 때는 혹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추억은 요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2가지, 두 번째는 반대로 가장 춥고 어두웠을 때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퀘이커스 퀘스천하고 연결돼서 지금까지 이제 한 반생을 살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덜 사셨나요? 반생을 좀 덜 사신 건가요? 외모로 봐서는 한 3분의 1쯤 사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살짝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운동도 하시고 노동운동도 하시고 잠깐 학원가에 나가셔서 강사도 좀 하시고 다시 정치 입문하셔서 지금까지 쭉 오셨는데 오시면서 뭐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한 대 묶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오늘 낮인가요? 어저께 보내주신 오늘 낮인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사람들로부터 제일 따뜻함을 느끼세요? 그걸 말씀해 주시죠. 아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제일 따뜻한 게 누군가 귀를 후벼줄 때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인 말고 다른 분들이 그러면 좀 이렇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한 반나절 고민하고 하는 답입니다. 따뜻하게 제일 좋은 건 지금 저 이 질문을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제일 따뜻한 건 어렸을 때 어머님 품 안이라는 너무나 뻔한 답변인데요.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등을 쳐주고 팔짱을 껴줄 때. 이게 남녀 관계가 아니라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힘에 빠져 있으면 뭐 같이 술도 마셔주고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말 안 하고 등 탁탁 두드리고 팔짱 끼고 무슨 남자들은 담배 피러 같이 간다든지 그렇지만 저는 그럴 때 제일 사람들에서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춥고 어두웠던 시절은 추운 거로 따지면은 그 감옥에 있을 때 겨울징역이 제일 춥습니다. 지금도 경험나지만 옛날에 자취할 때 징역방에서는요 한여름 난로가 이 가운데 쫙 복도에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얼음이 무슨 식스통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파란 조그만 바켓스 식스통이 얼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면 얼음을 깨서 먹어야 될 정도로 80년대만 해도 징역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지금 서대문 역사공원 가보시는 분 있어요? 네. 서대문에 거기 가보면 옛날 변호사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서 저희가 80년대까지 살았었습니다. 제일 추웠던 건 그런데 제일 제가 어두웠던 시절은 어떤 때였냐면요.
아까 제가 학원 강사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무슨 과목 했냐고 물어보면 창피한데 제가 기본 영어를 했어요. 성문 기본 영어. 중3에서 고1 들어갈 때 겨울방학에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영어를 잘해서는 기본 영어는 되게 아시다시피 거의 수학 공식 잘 모르시나요? 수학 공식 비슷합니다. 영어 실력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이제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하다 감옥 갔다 오고 나와서 이제 그때는 다 노동운동을 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뭐 숨길 것도 없지만 굉장히 큰 공장인데 금성사, 당시는 금성사로는 젊은 분들은 뭐 하는 회사야? LG입니다. LG. LG가 80년대 중반에 제일 많이 팔던 게 뭐냐면 비디오예요. 지금은 비디오 같은 건 뭐 중국에서 거의 생산도 하지 않지만 그 공장을 다니다가 파업을 해서 구속이 됐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해고자 투쟁이라는 걸 합니다. 잘리고 나오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노동조합이 어려우니까 출근길, 퇴근길에 입구에 서서 요즘식으로 피켓도 들고 그 다음에 홍보물도 나눠주고 노조를 민주화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거 나눠주고 하게 되죠. 그걸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결혼도 했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는 좀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신도림역에 있는 굉장히 큰 학원이에요. 대일학원. 이게 무슨 대일학원이죠? 하여튼 그 신도림에 있는 대일학원이었는데 그래서 영어 강사를 맡았어요. 진짜 아무 준비 없이 했죠. 그래서 보통 단과는 몇 타임 하시는지 아시죠? 7타임. 아침부터 7타임 쫙 합니다. 찌라시도 뿌리고 장안의 명강이 뭐 이런 거 요즘도 그렇게 표현하나 모르겠네. 그래서 착 해서 뿌렸는데 7타임 중에 한 타임만 4명을 신청하고 나머지 타임은 1명, 2명, 0명인 거예요. 딱 4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처음에 4명한테 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첫날, 첫 강에 딱 나갔는데 첫날부터 4명 중에 2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딱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날 나가니까 2명 중에 또 1명이 안 나오고 그 다음날은 어저께 나왔던 애는 안 나오고 어저께 안 나왔던 애가 또 나오고 넷째 날 가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여튼 학원 공사를 했는데 참 세상에 냉정하다는 걸 느낀 게 그 다음 달이 됐는데 저는 그래도 지난달은 망쳤으니까 이것들은 잘해야지. 그래서 교재 준비도 하고 어느 날 이제 당일날입니다. 다음 달 학원 찌라시가 나오는 날 쭉 왜 사진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 날 딱 갔더니 들어가면서 학원 찌라시를 딱 펼쳐봤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책상도 없고 정말 저는 그 참 냉혹한 경험을 했는데 단 한마디의 예고도 없이 잘려가지고 그때 신도림 그 데이라고 해서 신도림역까지 허업을 편했습니다. 그때 거기를 걸어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막 울면서 왔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를 악물고 학원을 옮기면서 다음엔 잘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학원에서는 찌라시도 잘 만들고 사진도 실제보다 포토샵이 없었던 시절이지만 잘 만들고 그래서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항상 얘기하는 한 600, 700 정도 한 달에 91년도 얘기니까요. 네. 그래서 제 뒤에 그것만 놓고 보면 스타 강사인데 앞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잘렸던 제 인생에서 제일 쓰고 힘들었던 게 그때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잘려보시는 경험이 있는지 아예 취직도 못해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요즘 세대는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에서 과감하게 잘린다는 게 얼마나 그 해고의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쓴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생각하면요 코가 시큰하고요 하늘이 노랗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일 텐데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좌우명이요? 예.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장황해지네요. 저는 정치하면서 좌우명이 없습니다. 보통 흔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정치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건 없고요. 나중에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80년도에 대학을 입학한 학번입니다. 아까 86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 분도 있다면 80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 분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광주민중 항쟁이라는 게 있었던 그런 해죠. 제가 대학을 그때 80년도에 들었는데요.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딱 3달 내내 데모하고 5월달 여러분들 아시는 광주의 계엄 확대 조치가 터지면서 광주 민중항쟁이 터지면서 휴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5월서부터 9월 초까지 100일 동안 휴교를 합니다. 태어나서 가장 긴 방학, 100일의 방학을 그죠? 5월, 6월, 7월, 8월, 9월 초까지 그랬던 경험을 가졌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수업은 그해 10월이 되도록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소위 386 세대의 제일 윗탁본 청년인 거죠. 그렇게 해서갔습니다. 제가 그때처럼 치열한지 그때처럼 헌신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를 하는 것도 그때 이후에 제가 세상에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자세로 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질문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너무 사심이 들어간 질문인 것 같아서 여러분 또 시간이 되시면 이따가 디프리 자석을 만들어서 한번 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저는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권력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하실 때가 그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짧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점에 관해서는 뭐 특히 언급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글쎄요, 뭐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떠오르는 뭐 엄청나게 많았죠. 사실 제가 일부러 정치적인 것까지는 아주 개인적인 어두웠던 시절을 얘기하지만 제일 힘들고 어두웠던 건 두 번이죠. 한 번은 더 큰 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하고 지금 말씀하신 탄핵당했을 때 그 두 개는 지금 생각해도 현실인가가 의문이 들 정도로 몽롱했던 지금 몽롱한 기억으로 남아있다시피 한 그런 때죠. 진짜 저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민주국가에서는 근대가 잘 없었던 일인데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또 탄핵의 역풍이 불어가지고 탄도리들도 많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 역풍 때문에 국회의원 배치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래서 또 탄도리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요새 유명한 정봉주 의원도 대표적인 탄도리 주의원. 그렇게 말을 잘해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어영부영 공천받으면 다 되던 시절에 본인도 그 탄도리임을 인정한 거예요. 정봉주 의원도. 네, 정봉주는 하도 이 깔때기 이론으로 유명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재미없는 질문을 드린 것을 사과드리고요. 이슈 인터뷰로 넘어가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인간 노무현, 제 원래 그 질문서는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간단히 만났을 때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콕 찍어서 쪽집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저 노사모 회원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너무 사랑하고 제가 봉화에도 가서 제 생일날에도 거기 앉아있다고 그러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인간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 그리고 김어준 총수도 그랬더라고요. 남자다운 남자를 딱 한 사람 만났는데 그게 바로 노무현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바고 그렇다면 정치인 노무현 이전에 그러면 대통령 노무현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품위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가까이 보신 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말 실수가 많았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수가 뭐냐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앞뒤를 짜면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정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언론에 왜곡된 얘기되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영남대학교를 갔습니다. 영남대학교에 가서 학생이 그걸 물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수에도 젊은 사람들 다 미국 갔다 오고 그랬던 시절인데, 미국을 갔다 오지 않았던 걸 당시 조중동에서 반미주의의 근거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학생이 어디서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지 영남대 학생 하나 손을 들고 미국도 안 갔다 오셨다는데 혹시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엔 반미주의자인 분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미국 갔다 오면 친미주의자가 되는지. 참 아주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 얘기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반미주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반미주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맥락이 있어요. 근데 앞이 푹 자르면 반미주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대변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대변인이 됐을 때도 항상 위험한 게 이 양반 말씀은 앞뒤를 자르면 큰 사고가 터질 수 있는 말씀이 하루에 몇 개씩 쏟아집니다. 대변인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요. 멋있게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겠죠. 저는 아주 직설적이고 대중적인 용어를 쓰는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단한 강점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항상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렇게 참여정부 때 공동을 많이 해놓고 나서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양반이 쓰는 말은 정말 마음에 와요. 자기네 민주노동당 애들이 스스로 표현해. 민주노동당의 성명서 읽고 국민들이 누가 읽어보겠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자기는 참 매력적인 게 뭐 특권 없는 거 뭐 이런 거 좋지만 반칙 없는 세상.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어떤 캐치프레이즈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런 단어를 뽑아내는 거 보면 이게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위험하죠. 근데 이거 위험한 말은 딱 두 가지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직설적이고 대중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거. 또 하나는 솔직합니다. 솔직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남녀간의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솔직하면 위험해집니다. 이 솔직한 사람들은 항상 위험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김수환 추기경 후보 때 만나러 갔어요. 옛날에 카톨릭 신자였었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이 다른 분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또 굳이 그렇게 시험에 드는 질문을 하셨더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희미하게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야 카톨릭 표는 다 떨어졌다. 이왕 그 희미하게 짜 빼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면 뭐가 덧난다고. 카톨릭 영세까지 받은 분이고 다른 종교 신자가 된 것도 아닌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나친 솔직함이죠. 또 하나가 옥탑방 사건입니다. 옥탑방 사건. 그때 관토론회인가 어디서 나가서 전날 이해찬 후보가 하고 그 다음날 노무현 후보가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한테 패널 중에 하나가 옥탑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다음날 가기 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람들 모여서 어저께 이해찬 후보가 옥탑방도 몰랐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그런 질문 나오시면 잘 대답하십시오. 그랬더니 딱 갔더니 패널 토론이 또 물어봤어요. 어저께 이해찬 후보가 옥탑방을 모른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 옥탑방이라는 건 뭐냐면 서민의 삶을 아느냐 마느냐. 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서 아주 상징 같은 이야기였어요. 네, 그걸 굳이 또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나중에 어디 그래서 썼지만 원래 나도 몰랐는데 앞에 뭐 사모님이 계셨나 누구한테 저게 뭐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전 나만 모르는 게 저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데 라는 얘기를 나눴던 얘기까지 하면서 자신도 모른다고 했던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대중적인 어법을 쓰고 솔직한 사람들은 품위가 없다라는 그 위험하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혹시 또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낙곰수 같은 경우에 나와서 정봉주 의원이 지금 그 판이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국회의원으로서 의정단소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을 거예요. 하여튼 뭐 아까 풍명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제가 의전비서관이라는 걸 2년 동안 해서 대통령 모시기도 다녔는데 전 세계 대통령들 수상들과 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서 한순간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원래 잘 안 드리는데 처음부터 드리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걸음걸이, 언행, 박수 치는 모습, 손 흔드는 모습과 비교해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 했던 거 보시면
상당히 그윽하고 품위 있는 분이었던 굉장히 우회적으로 아까 그런 분일지 알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밑편이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저 호주한테 또 얼굴까지 내미셔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또 대통령 노무현 말씀해 주셨고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 참여정부 너무 정말 기대하고 바라맞지 않았던 정부인데 정권을 재창출하고 떠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셔서 결국은 발목 잡히셔서 그렇게 되셨고, 제가 그 노제 때 한명숙 총리님이 조사하시면서 대통령님 막 이렇게 부르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음번에 태어나시면 정치하지 마시라고, 대통령 하지 마시라고. 그게 제 무슨 마음인지 잘 알거든요. 네, 물론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지금 갑자기 질문이 너무 네, 정치인 노무현, 그러니까 그런 정치 리더십은 굉장히 새롭고 진솔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매니아층을 형성하기에 너무나도 이렇게 참된 가치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셨는데, 그러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한계,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시고 결국은 열린우리당하고도 그렇게 되셨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가셔서 사실은 뒤를 너무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무 각하고는 너무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각각에서는 이제 사후 관리까지 다 하시고 내려가시는데 그러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건 아닐까, 칼맞으신 거 아닐까 솔직히. 이제 그건 아마 영원한 놀랄 거예요. 참여정부 이후에 이제 당시로서 여당의 입장에서 정권을 재창출해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면에서 좀 논란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뭐 그래도 그 정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제기하면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다.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큰 비극으로 다가올지를 생각은 못했죠. 사실은 상상해본 적도 없던 그런 고충을 당한 겁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저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들을 당했는데, 어쨌든 그 책임을, 이제 흔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찰개혁 같은 걸 제대로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을 딱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힘으로 했다면, 대통령의 권력으로 했다면 가능했을까? 또는 그것이 안 돌아왔을까? 이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여튼 저희는 정치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치고 또는 실패하게 됐지만 제일 흔히 얘기하는 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런 건데, 다음 정부는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또 들춰볼 건 들춰봐야 되겠죠. 거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들춰본다는 게 무슨 다른 뜻으로 일부러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도 일반적인 법의 심판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자기가 바로 세워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은 제일 검찰이 싫어하는 표현이 주구라는 표현입니다. 주구. 제가 개부자죠. 제가 직접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떨칠 만큼 검찰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정치인의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성공한 정치인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그리고 정치인으로 성공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그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표현에 이런 게 있죠. 정치에 성공하려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했다. 물론 이제 판을 바꿨느냐 이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년 초에 정치의 대격동기에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그래요. 참여정부에 자기 반성을 하신다면 다음 질문인데, 그냥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굉장히 386 민주화운동을 거치신 분들로서 수권 세력이 되어왔어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예컨대 국가보안법, 4대 합법 이렇게 소탕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한 개라도 좀 하시고 내려오셨으면 좋았을지 않아요?
국가보안법 이걸 얘기를 삼으면 좀 너무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당시 이제 사실 국회 법을 바꾸면 국회입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했던 일인데 그것의 성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 참여정부 자기반성 이런 것 같아요.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나 함께 집권했던 세력들이 꿈꾸었던 정책을 실현할 힘과 힘이 좀 약했고 준비가 덜 돼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은 어떤 때는 노무현 대통령 혼자서 한다는 느낌, 여당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굉장히 많고요. 뭐 반사할 것도 많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책에서 이제 요 다음 질문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FTA. 오늘 FTA 통과되는 거 보셨습니까? 최루탄부터 지고 김선동 의원이 이름이 선동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최루탄을 주려는데 하여튼 그것과 얽힌 아주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복잡한 신경을 가진 건데 FTA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다시 냉정하게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물론 지금 야당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걸 원인을 따지면 여러 가지 있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역량의 한계도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 환경의 한계도 있을 수 있었고 저를 비롯한 참모들의 능력의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조금 저는 이제 크게 핑계를 내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뜻을 많이 이루기엔 좀 이른 시기 아니었는가라고 일단 핑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역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마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 정책 같은 거 백서로도 출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간접 경험으로라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방정치에서. 자, 그러면 FTA 말씀 나오셨는데 1인 시위도 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었는데 1인 시위 하셨던 소감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 여러분 아시겠으나 다른 점 간략하게. 제가 약간 변명서 말씀드리고 그때 이 1인 시위 계획을요 오늘 노무현 재단이 오늘 홈커밍데이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 홍대 앞에 프리버드에서 거기서 밥 먹고 왔는데 다시 또 오라고 해서 좀 이따 가야 되지만 우리도 디프리를 그쪽으로 그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디프리는 뭐 문재인 실장님 밑에서 참여정부 장착을 했던 분들 중에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못 오시고 지금 뭐 FTA 때문에 난리가 나 있으니까 근데 이 1인 시위를요 제가 혼자 가서 한 게 아니고요 노무현 재단에서 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하여튼 뭐 시위를 하자면 이거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서 먼저 이런 것들은 홍보라 했지. 왜 그러냐 광고가 문제 아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혹시 보셨어요 그 광고? 전 나중에 다시 보기로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이제 홍보와 광고의 문제니까 홍보 쪽 니네들이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대변인 했던 사람, 홍보수석 했던 사람, 국정홍보 했던 사람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소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족과 가게 돼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빨리 가게 돼 있었었는데 그래서 6명이 모였습니다. 국정홍보처장 1명, 저를 포함한 대변인 2명, 뭐 양정철 비서관 이렇게 6명이서 11시에 모여서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딱 5분 서 있었습니다. 5분. 다음 약속이 있으면 저는 먼저 간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무지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마치 저 혼자 1인 시위를 한 것처럼 나왔고요. 두 번째, 거기 아마 써져 있던 게 그런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부끄럽지 않은가. 그 다음에 노무현 FTA와 뭐 짝퉁 FTA는 뭐 어쩌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노무현 재단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 표현이 맞는지는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FTA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죠. 지금은 ISD라는 것이 큰 쟁점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ISD는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 법무부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외교부, 법무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분석해서 쭉 자료가 온 것은 이것은 좀 쌍방적인 지도다. 어느 한쪽이 꼭 불리하거나 어느 한쪽이 꼭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가 됐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ISD가 물론 힘이 센 곳과 약한 곳에서는 똑같은 제도도 훨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ISD가 핵심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큰 문제는 그때 당시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뭐냐면 이행법안입니다. FTA 이행법안.
미국의 법 체계와 한국의 법 체계는 굉장히 달라서 이행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 법이 일단 FTA 체결에 우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동등한 제를 하는데 거기도 게다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정부의 정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이 이행법이라는 건 그때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하던 소위 진보 정당들이나 진보 세력 내부에서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이행법이 되게 되면서 FTA에서 합의된 것도 다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미국 법 체계도 그렇고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행법 문제였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ISD도 보기에 따라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그게 중심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 엄격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FTA 신문에도 나온 얘기지만 주문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통상 담당자들한테 장사꾼의 논리를 해라.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언제든지 걷어차고 와라. 이렇게 실제로 제가 김종 본부장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자리에도 저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일단 크게 봐서 그때에 비해서 자동차군의 협상을 갖다 뒤로 양보를 했잖아요. 그 제약상 하나 자체가 매우 굴욕적이에요. 장사의 논리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장에서 끝났으면 그 다음 제약상은 완전히 손해보기 위한 것이 너무 명확한 건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게 저희로서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때랑 지금이랑 노무현 대통령도 진보의 미래인가 하는 책에 퇴임 후에 있었습니다. 한미 FTA를 제협상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서 금융서비스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기법을 우리도 그대로 배워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자. 복잡한 얘기인데 일본은 금융허브가 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 일본은 일본 금융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동북아를 관장을 못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잘해서 한국의 금융자본의 허브를 잘 만들 수 있다면 미중일 아세안을 묶는 동북아 금융 허브가 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과 비전이 크게 제기가 됐어요. 실제로 그걸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의 문제점들이 그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쭉 FTA가 한국의 금융허브가 좀 얼마나 멋있어진 거에서 쫙 화려하게 보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 잘 그건 받아들이진 않으지만 그런 기회도 온다고 하니 해봅시다. 대개 그런 기조로 국무회의가 FTA에 대해서 회의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니까 이 금융위기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 금융위기를 보고 주로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 금융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개방 문제를. 그러니까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의 위험성들이 지적은 됐지만 이렇게 터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파생 상품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나 지금이나 FTA는 이익 부분에서 많이 후퇴했지만 ISD는 똑같다. 이런 비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ISD 문제를 지금보다 덜 부정적으로 봤다. 인정하고요. 그때 보고가 그랬고 그러나 그때 그 보고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지금 돌이켜보면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그때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행법, FTA 이행법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라고 보고 그때 당시에 안목의 한계였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통과가 됐으니까 뭐 어떻게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도 있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도 협상한 후에 재협상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남겨져야 되겠어요. 좀 비준된 걸 다시 없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좀 전문적인 얘기는 아까 제가 이행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우리도 이행법 같은 특별법 등을 통해서 FTA의 조약들이 우리나라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국내법 우선의 관점에서 국내법 차원에서 우선의 관점 아니죠. 국내법 차원에서 차단하는 법제기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것들이 차선책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통합 진보 정당으로서 이런 역할들을 하시기 위해서 약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최루탄 터뜨리는 정당. 갑자기 같이 이제 동물을 하려다 보니까 막 최루탄도 터지고 막 그러니까 좀 겁은 좀 납니다.
그때 옛날에 그 반뇨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뭐 이제 앞으로 친해지셔야 되니까 민노도 안 하고. 네, 자연스럽게 통합 진보정당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시기점이 될 텐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 좀 이렇게 곤란해 하시니까 한 가지씩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시민 지금 대표시잖아요. 참여연 유시민은 사실 리틀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은 또 그런 장점과 또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으시고 이제 천 대변인께서 바라보시는 유시민 리더십의 장점과 단점, 통합에 적합한 리더십이 되시려면 어떻게?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이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유시민의 리더십 퀘션 마크, 그 다음에 통합에 적합한 리더십 퀘션 마크. 너무 성을 보였네. 다 드러납니다. 우리 그 정도는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좋아하는 분, 되게 논술 시험하면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읽어보셨죠? 네. 저는 유시민 우리 당 대표의 지지 기반은 거꾸로 있는 세계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는 언론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사람이 요즘 유시민 대표 스스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강팍하고 뭔가 튀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우리 당 사람들 보면 안 되는데 잘난 척하고 그죠? 튀고 뭔가 음모적이고 어저께 어떤 분은 저건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또 팬들이 있으면 기분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아침에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앞뒤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유시민 대표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안 갖고 있는데요. 유시민 씨가 100분 토론을 진행할 때까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언제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보좌관을 할 때 이해찬 의원 보좌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과 정치적 사제 출신이라는 표현을 누가 쓰던데 이해찬 의원은 보좌관 출신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근데 약간 지금 정치적으로 견해가 갈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봤는데 사람이 그냥 쌀쌀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도 별로 인연이 없었고 2002년 대통령 선거할 때도 저랑은 뭐 파트가 달라서 따로 일을 했었고 저는 같이 일을 해본 게 이 국민참여당 하면서 처음 같이 일을 해봅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선수하면 그냥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면 되지 여기다 꼭 무슨 라운드 티에다가 기억나세요? 혹시 그게 그거 좀 제가 세련되게 입었으면 얘기도 안 해요. 거의 완전 시골 연소재지 패션 같이 이렇게 기억나시죠? 머리도 길고 저는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에게는 듣지는 않겠죠. 비서실장이 보고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예, 과거에. 근데 1년을 같이 일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이랑 오늘 제가 200만 우리 당 대변인 저 앞에 홍보수석 했던 분이랑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5시쯤에 노무현이랑 너무 똑같아요. 진짜로. 이건 어떤 의미냐면 흔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 계승자라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무릎을 치는 건데 이게 논리나 지향이나 어떤 가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두 사람이구나. 단점도 똑같고요, 거의. 장점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흔히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최고의 국민참여당 하면서 했던 일. 저희가 후보 단일을 할 때 당시 저희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친노인데 친노에서 지금 비주류가 돼 있습니다. 주류는 국민참여당에 간 친노는 비주류고 지금 혁신과 통합에 있는 분들은 주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친노 세력 내부에서 김경수 씨라고 있죠? 그를 후보로 내세워서 서로 이제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수 씨가 포기했고 민주당 후보랑 또 경선 방식까지 팽팽했었는데 그 곽진업 후보라고 민주당 후보가 포기를 했습니다. 두 개를 보면서 유시민의 뭐 승부사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자기의 이익을 놓지 않는 정치인, 자기 당 후보를 끝까지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됐는데 두 번 다요.
우리가 김경수 우리 비서관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도 보고 왔지만 저희 당 지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오늘까지 문제 제기해보고 만약에 내일까지 저쪽이 계속하겠다면 우리가 내일 접자 라고 하면 꼭 그 다음날 김경수 씨가 접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버텨보다 안 되면 내일 곽진업 씨가 하겠다면 우리가 자꾸 깨끗하게 손들어주자 라고 한 다음날 꼭 곽진업 씨가 접더라고요. 근데 정보가 생각 아닌 거고 참 희한하게 이제 강팍한 정치인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나가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 목표가 곧 전략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발언하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대연정이라는 걸 하자고 했잖아요. 한나라당이랑 우리 같이 연합정부에서 총리 너희 한나라당 줄게, 장관 반 줄게. 대신 선거구제를 좀 좋게 바꾸자. 지역주의 극복하고 진보 세력도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제 바꾸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틀을 좀 바꾸자. 과도적으로 같이 운영하더라도. 근데 이게 딱 던지니까 한나라당은 저게 무슨 음모인지 몰라가지고 한나라당이 막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옆에서 봤지만 그것은 어떤 정치적 개선도는 말 그대로 권력을 반반씩 협의해서 운영하면서 대신 정치제도를 바꾸는데 타협을 하자. 이걸 5년 내면 내가 이게 바꾸고 싶은 게 꿈인데 그걸 못 바꾸고 있으니까. 대연정을 제기하는 게 옳았느냐 그런 것이었냐는 문제를 떠나서 그 자체가 솔직한 생각이에요. 어떤 꼼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대는 거기에 무슨 대단한 꼼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분석하고 막 대응방을 고민하고 막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유시민 대표도 되게 그런 비슷한 강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들깎아나고요. 어리숙하고 요즘 제가 이게 한번 언젠가 공개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요새 유일한 낙이 일요일날 저녁에 개그 콘서트 그런 건데 유시민 대표가 이 비상대책위원회 김원효 분들이 굉장히 잘했는데 굉장히 경쾌하고 유쾌한 상상이 안 가죠? 목소리도 비슷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야, 안 돼. 나는 유시민 대표 목소리랑 김원효 목소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용도 다 있어요. 진보통합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는 유시민 대표가 드러나 있는 이미지에 일부 이유 있고요. 또 단점도 있지만 굉장히 강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거의 비슷한 장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하나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저께 저희 뭐 당내에서 이정희 대표랑 심상정 대표랑 이렇게 정치 토크쇼 같은 거 했어요. 그게 실제 유시민 대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거칠면 그게 드러나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더라.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사람들은 복수심인가? 민주당의, 꼭 민주당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래된 정치 행태들에 대한 분노가. 그런 게 있으면 마음속에서 그게 보관하면 꼭 드러나더라.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상대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일찌감치 그렇게 하지. 그런 느낌이 드는 자기만 던지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게 맞는 아마 솔직한 고백일 거라고. 그래서 좀 우리는 정치인, 좋은 정치인이 안철수 같은 분이 논란이 있지만 나타나는 건 좋지만 기존의 정치인들이 새롭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시민 대표 얘기도 감히 제가 당대표 딸랑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기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참여당에서 지금 홍보 수석 이런 직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평당원입니다. 네. 근데 시절이 바뀌었는지 저도 이렇게 이정희 대표나 노회찬, 유시민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좀 패러다임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진보 진영 내에서. 근데 이제 과연 부패와 그다음에 분열 이 두 가지 파도가 진보와 민주를 아우르는 하는데 진심으로 이제 통합 진보 정당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 실질적인 실무 자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물어보면 아니 왜 국민참여당을 왜 만들었냐는 혼도 많이 날 거예요. 한 2년 전에 처음 당 만들 때. 격이 다르잖아요. 민주당하고. 네. 그렇지. 이런 생각. 아니 당신들이 민주당 가는 건 이해하는데 왜 그 민주노동당이라는 거기 괄호 속에는 되게 이상한 애들이랑 괄호 닫고 이상한 애들이랑 같이 당을 만드냐. 제가 오늘 집단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실 텐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는 다 해봤던 시도고 이건 낯선 시도이기 때문에 의미 있을 것이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고성국 기자고 정치평론가 1세대 요새 MBN TV에 나와서 하시는 분인데 옛날에 YS의 아들이 아니고 계셨는데 김현철이랑 같이 정치를 했던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물어보세요. 너희들 진보가 아니었는데 진보로 바꾸고 진보정당을 하는 거냐? 아니면 원래 너희가 진보였느냐? 굉장히 명쾌하게 역시 정치평론 명쾌하게 질문해서 제가 답변을 했죠. 원래 진보였다. 저는 이 진보 통합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쓴 처음 나왔던 유고집. 내 제목이 진보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진보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진보를 현실 속에서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가능하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것을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굳이 얘기하면 전통적 진보와 유연한 진보의 결합이다 라고 보는 거죠. 또는 이렇게도 봅니다. 저는 앞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주노동당 등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사회민주주의 정당, 북유럽, 스웨덴식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지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선과 진보적 자유주의의 노선입니다. 대개 유럽의 역사나 이런 데 보면 이 두 가지 경향의 정당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87년 체제라고 했습니다. 87년 체제를 유지시키는 지역주의와 냉전체제, 더 나아가서 그것에 기초를 둔 보수 중심의 정치체제를 유지시켰던 가장 큰 제도적 기제가 뭐냐면 소선거구제입니다.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죠. 단 한 표가 차이라도 한 사람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는 뭐가 되냐면 호남에서는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호남 내에서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호남 정통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후보가 되면 자동 당선되게 돼 있고 거기서 30%를 얻고 49%를 얻었던 사람은 영원히 그 지역에 그 자기 표를 찍었던 사람의 민심을 대변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영남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소선거구제는 선거제도를 놓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이 소선거구제가 87년 체제, 지역주의와 보수 중심의 정치체제를 유지시켜왔던 겁니다. 이 당이 마음에 안 들면 탈당으로서 딴 당에 무슨 후보 출마해서라도 당선이 될 수 있다면 자기 소신을 갖고 정치할 수 있죠. 그런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 곳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소신을 꺾고 기고 위에 잘 보이는 정치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치가 아주 경직되고 보수 중심의 정치되고 다양성이 없어지는 구조가 이 소선거구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를 바꾸려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소선거구제가 자기들의 존재의 기반이에요. 만약에 영남 지역에서 2명씩 한 지역에서 2명 또는 3명을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인 호남 지역에서 2명 또는 3명을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영남에서도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 또는 다른 정당의 후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3등쯤은 저 경남이나 이런 데 가면 울산 이런 데 가면 민주노동당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역주의가 무너지고 보수 중심의 체제가 무너지고 몇몇 사람들이 공천권하고 휘두르는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소선거구제가 문제예요. 근데 이 소선거구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력한 제3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러니 아예 2등, 3등도 당선됐으면 선거제도로 바꾸어지는 제도로 바뀌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는 실제 국민의 의식은 이미 지역주의를 거의 80% 벗어버렸는데 20%만 남아있어도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이 아직도 지역주의적 생각 가지고 사람들, 후보를 계속 뽑는 한 한국 정치 틀은 국민의 의식에 비해서 계속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변화가 바로 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87년까지 제가 기존의 제도 때문에 유지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시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제도로서 바뀌지 않으면 그래도 아직 지역주의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의를 바꾸려면 유력한 제3정치 세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찢어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진보적 가치가 크게 보면 같고 물론 많이 문화적 차이점들은 있지만 두 번째는 제3세력을 만들 때만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협적인 세력 정도가 돼야 예를 들면 민주당과 야권에서 비교해서 민주당이 20몇 프로 나올 때 제3당이 10%로 넘겨야 이게
민주당도 스스로 혁신하게 되고 한나라도 민주당이 혁신하면요. 그 가장 큰 영향은 한나라당이 받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혁신하면 민주당이 받는 겁니다. 전반적인 이런 도미노식 정치대 혁신을 한번 도모해보자라는 큰 구상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진보통합의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치판 자체를 바꾸는 것.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정치에서 내년에 이름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정치판 자체를 바꾸는 것을 도모해보자는 주목만한 정당의 과감한 욕심 많은 기획이다. 아마 이게 반쯤은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언뜻 들어보니까 뭐 대통합, 민주당 얘기하는 이런 쪽으로는 가닥을 잡고 계시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신 거죠? 아니요. 사실 문성근 씨 잘 아시죠? 문성근 선배랑 친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네, 나중에 밥 먹는데 인사를 했더니 문성근 선배가 저를 본지 처음으로 오늘 좀 썰렁하는 느낌. 뒷골이 다 썰렁하고 오늘 이제 모여있는 문재인 실장님도 오시고 문성근 선배 또 다 이렇게 왔는데 약간 분위기가 좀 그래요. 우리 당원들 중에도 참 유시민도 좋지만 문재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왜 갈라설까? 그리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를 만나면 또 많은 분들이 혁신과 통합 쪽에 사는 분들이 너희들 당원들이 막 마음이 흔들려서 나보고 막 물으면 또 어떻게 할까라고 슬슬 약도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과 통합을 보면 이 추진하는 대통합의 선의 추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잘하는 분들이고 정말 선의를 갖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는 당연히 이루어야 되겠죠. 야당이 이기려면 이기돼야 되고 후보 단일화가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냐 서로 화학적으로 된 통합은 아니지만 뭔가 하나의 당을 만드는 차이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기호 2번을 같이 달자는 겁니다. 통합론이라는 게 복잡한 얘기고 이해찬 총리 얘기가 그래요. 만약 후보가 단일화 돼도 너희 국민참여당, 너희 민주노동 혹시 이제 통합이 되더라도 저희 기호가 제가 은평에 출마했을 때 기호가 8번이었습니다. 1번과 8번 하면 8번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2번으로 일단 같이 하자. 나중에 이게 잘 돼서 진짜 하나의 미국식으로 양당 체제로 된 당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다시 깨더라도 일단 기호 2번으로 통일해야 이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마음에 와 닿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박원순 후보는 기호 2번이 아니더라도 10번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이길 가능성, 표를 좀 더 잘 모을 가능성을 기호 2번을 다는 것과 8번, 9번, 10번을 다는 것과 비교하면 2번이 조금 더 낫다는 건 사실이지만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무조건 진다. 그 2번일 때와 아닐 때의 표 차이 때문에 어느 정당이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당원들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데 당원들을 억지로 끌고 제일 큰 마천인 민주당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선거를 앞둔 타협 정도로만 보이는 그런 정당을 그러다 언제 또 금방 선거 끝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깨질 수도 있는 저렇게 깨질 수도 있는 우명오빠 우명남도이신가봐요. 깨질 수도 있는 정당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 문제나 연대 문제 다 열어놓고 논의해 볼 수 있지만 통합만이 살 길이고 후보 단일화는 아니다. 무조건 진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인 대의를 배신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저 개인은 이 얘기는 또 민주노동당 쪽에 들어가면 혼날 얘기인데 제 얘기는 사방에 들어가면 다 혼날 얘기예요. 민주노동은 현재로서 대통합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합이라는 걸 얘기 못해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통합은 살 길이고 후보 단일화는 죽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충분히 유지하고 정당에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건데 일단 생각들을 다 적고 일단 우리 당연히 우리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찍어주세요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합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색할 방향이긴 하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후보 단일보다 무조건 못하다, 무조건 진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정 진보 정당 이렇게 20일 날 발표하시고 출사표도 내셨는데 제가 그래서 강령을 좀 살펴봤어요. 가치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가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강령을 쭉 살펴보니까 뭐 굉장히 정의로운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쭉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파일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성장과 경제에 대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두 정당이 합하려니까 아까 했지만 좀 전통적인 진보적 강령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그리고 공기업을 최대한 자유하지 않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니까. 근데 우리 정치위원장이 가서 참 멋지게 해보겠다고 당당하게 가더니 와가지고 난 너무 실패했어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정책들에서 보면은 방점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래도 많이 다듬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기존의 진보정당은 이게 없어요. 기업정책, 지금 말씀. 기업정책, 통상정책. 과연 이제 FTA 자체가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니까 FTA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진보적 관점에서의 통상정책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새로운 과제로 던져져 있는 겁니다. 한국의 진보주의자들 지금 기업정책은 뭔가? 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진보적인 금융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민주노동의 진보신당의 문제의식에서는 적어도 소홀히 다뤄주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이번에 강령을 만들었는데 이 강령은 과도적 강령이에요. 사실 그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최소한의 합의를 해놓고 앞으로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전반적인 공약과 강령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을 수 있겠다. 그래도 제가 몇 가지 넣었어요. 예를 들면 기존의 진보정당은 국가균형발전 이런 데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도 좀 막 쑤셔넣고요.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건 참여정부의 큰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되든 안 되든 밀어는 넣어야지. 그리고 같이 얘기해봐야지. 얘기할 근거를 남겨야지.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몇 가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 아직도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사실 말뿐인 정치에는 사람들이 너무 식상해 있잖아요. 파트너십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뭐 예컨대 버려진 카드 문국현이라고 했지. 저번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네. 얘기하셨나요? 버려진 카드. 그때는 제가 사회가 아니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국현 그 삶의 어떤 그 축적이 그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연대가 있다면 또 모를까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그러니까 뭐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파트너십으로. 예, 저는 문국현 전 창자국당 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전체에 대한 시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사람 중심의 경제 이런 게 큰 슬로건이었죠. 일자리 창출. 네. 그런 분에서 저는 거의 문제의식 참여정부가 문국현 당시 우리 무슨 위원장이었더라. 무슨 특별한 위원장 하셨는데 이름이 우리 위원회 이름이 길어가지고 기억이 못 납니다. 아직 그 위원장이셨는데 그때 문제의식 참여정부의 정책이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 더 많은 개발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 논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냐 아니면 국가가 일자리를 의식적으로 창출하느냐 이 논쟁 수준이에요. 아직은. 근데 저는
이것을 뛰어넘는 일자리 창출력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여정부까지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다 맡겨놓을 수 없으니 세금을 투자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자는 식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어떤 성장 전략까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PPT 자료 잔뜩 들고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는데 그대로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문국현 전 대표 말씀 나온 김에 제 불만 중에 하나가 문국현 대통령 후보 시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검찰한테 또 엿본 거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문국현 전 대표, 정봉주, 한명수, 박노현 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 검찰의 몽둥이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정권을 바꾸면 검찰 개혁을 해야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 정치적 행위 중에 제일 논란이 됐던 게 하자마자 검찰과의 대화 했던 거 기억나세요? 검찰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실장님의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 배경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왜 그걸 했는지. 그게 무모한 생각, 무모해 보였죠.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대화한다는 것도 그때 그것도 역시 격조 없는 행위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때 강호실장을 왜 다리를 꼬았냐. 꼬고 앉아서부터 별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고 너무 낭만적인 기대를 한 거 아니었느냐 대통령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문재인 실장님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 참여정부가 사법개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제가 국민참여당을 치면요. 뭐가 제일 먼저는 국민참여까지 치면 국민참여재판이 제일 먼저 뜹니다. 검색어에.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도 일종의 간단히 미국식 배심원 제도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 거죠. 그게 참여정부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 양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징역 가보신 분들이 없겠지만, 징역을 가보면 전과 한 7범쯤 되면요. 별명이 변호사입니다. 판사, 변호사. 딱 신참이 들어오면 너 얘기해봐. 그러면 자기 죄를 지금 쭉 얘기해. 넌 3년, 넌 2년. 딱 형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똑같은 죄에 대해서 형량이 실제로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양형이라는 것도 판사가 판결로 얘기하지만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양형제도 같은 것, 양형 기준을 만든다든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굉장히 한 수십 가지, 30가지 정도의 사법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적용 못한 거죠. 검찰개혁을 하려면요.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가 중에서 만신창이가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한 특별한 전략은 모르겠고 일단 대통령 후보가 검찰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건 버티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선거 때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검찰에 조금이라도 꿀릴 일이 있는 사람은 이 하다 중도에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좋은 후보를 일단 내세우는 것이 큰 전략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검찰개혁을 초기에 대화하지 말고 검찰과의 대화하지 말고 대화만 해봤자 똑같으니까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많이 날 겁니다. 검찰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들을 모아갖고 있습니다. 검찰에 정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물이 하니까 모르는데 저도 뭐 지금 저를 리스트 파일 그런 급이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 들어가 있지 않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이랑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정치계 뻔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예를 들면 이제 쭉 정치인 A를 조사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를 조사했다 합시다. 제가 안희정이랑 통화한 거, 문재인 실장님이랑 통화한 거 이런 게 쭉 나오면은
제가 무슨 잘못해서 저를 구속시키지만 그때 확보됐던 안희정과의 어떤 의문점, 문제, 의문점이 있어서 뭐 딱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다 왔습니다, 검찰은. 네. 이런 얘기 검찰이 또 보면 또 이런 걸 축적해두고 있는 옛날에 국정원이 하던 식의 일들을 검찰도 다 정보를 갖고 있어서 필요할 때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걸 흘리기도 합니다. 기자들 흘리는 방법 간단해요. 어떤 써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랑 술 먹으면 상황에 딱 돌리면 그 당사자한테 가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검찰 출입 기자 A가 자기 회사 동료 B 정치부 출입 기자한테 하면 그 B는 다음날 술 마셔서 검찰에서 무슨 얘기 무슨 다른 얘기 하던데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게 돼 있죠.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뚫고 나가기 위한 무슨 대단한 그 청렴과 각오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중에 주변 사람들이 당해나가는 꼴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게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검찰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지만 이런 표현을 좀 과하다. 목숨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간다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수십 년 동안 검찰을 건드리지 못했다. 기존의 한나라당도요. 신한국당도 다 똑같습니다. 성향적으로 검찰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권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여권들을 항상 끝에 배신한 게 또한 검찰입니다. 온로비 사건, 김현수 사건 시대 온로비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정권 말기에 키우는 건데 온로비 사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권 길들이기라는 프로그램들이 항상 작동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권한과 검찰의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험한 길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파일들이 다 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야권 성향들, 검찰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의 파일들이 다 쌓여있고 언제든지 그걸 연기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도지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어느 도지사가 문제가 되면 그 도에 있는 100대 중소기업을 다 부릅니다. 검찰이. 그래서 너 그 사람한테 돈 준 거 있지? 근데 너희 회계장부를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던데 딱 얘기하면 최소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저희 회사는 아닌데요. 제가 아는 저 회사가 조금 그 지사랑 가까웠던 것 같아요 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100명은 좀 너무했고 이게 약간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검찰이 그럴 수도 없고 되게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몰아들어도 뭐가 걸립니다. 주변이 박살이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총 모습이 달라지지만 우리 당 이병환 실장님 비서실장했던 분이 그분과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아무런 거래도 없었던 어떤 한 모 기업이 박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진 건물이 얼마 전에 흔들려서 무슨 건물인지 아시죠? 흔들려서 정부장은 그 전에 실제로 검찰에 의해서 한번 전자 어쩌고 여기 부이동인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못하고 정치 너무 쉽게 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걷거든요. 이것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을 확고하게 밀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버텨내기 어려운 그런 면에서 지금 한명숙 총리, 전 총리의 그 재판 승리는 굉장한 겁니다. 그 의미가.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까? 2년 동안. 그래서 의심도 받았고 의문도 많이 받았고 저도 혹시 진짜 받으시면 할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저는 그분을 믿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 한편의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정치 세력들 안철수 후보가 진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검찰을 손댈 것 같은 후보다라고 하는 순간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검찰은 그렇지만 검찰에 대한 어떠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없는 카드인가요? 검찰을 파면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옛날엔 국정원을 그러니까 검찰을 통제하는 유일한 조직이 국정원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했죠. 그렇지만 그건 또 무슨 문제냐면 국정원 자체가 과도한 권력
그걸 갖게 되는 거죠. 정치적 공작 내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국정원의 관계에서 검찰이 하나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 김대중 정부 이후로 국정원을 떨어뜨려 떼준 거, 완전히 떼지 않아서 국정원을 떼준 것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검찰 눈치를 봤는데요. 그 전에 기무사 눈치도 바뀌었어요. 군사정권 반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분기탱천해 있는 거죠, 검찰이. 아무도 검찰을 건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참, 어떻게 아이러니, 예, 청중 질문을 들어왔네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청중에게 마이크를 넘기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뭐 몇 가지 준비하는 질문들이 있지만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해지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항상 법을 있습니다. 2명, 3명이서 하면서. 거기 무선 마이크 없나요?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예,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게 공사석에서 한 3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3번 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그만큼 화제의 주인공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치판은 늑대와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판인데 하여간 틈만 보이고 귀만 보고 와서 바로 물뜯는 그런 판인데 그 늑대를 다룰 때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다루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물어 뜯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대통령 됐으면 늑대를 다룰 때는 더 센 사냥개를 보내서 다루고 주인의 말은 잘 듣지만 늑대를 향해서는 아주 무서운 사냥개 검찰과 국정원이나 이런 거 다룰 때는 그런 아주 개를 갖다 보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대통령이 양처럼 대하니까 검찰이 달라들어서 물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참 그 점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코멘트인가요? 아니 질문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검찰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걸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이 일까지 당원하는 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 당원들이나 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했던 사람들 중에 정치에서 내 권력을 바꾸고자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석에서 농간지면은 난 딴 거 없고 국회의원도 싫고 아무것도 싫고 검찰을 손볼 수 있는 부서로 보내달라. 로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제가 명달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일을 하기 전에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방식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의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좀 덜 시퍼트를 보낸다는 거죠. 저는 그건 하고 싶지 않다. 그동안은 이제 양 같은 사슴이나 양이 가면 안 되고 셰퍼트를 보내서 정치 같은 사람을 같이 물어뜯으면서 같이 물어뜯기면서 같이 뜯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중에 그런 분 계시면. 신검 같은 사람 보내는 거예요. 신검. 본인의 신검? 신검? 신검인지. 그분이 꼭 그런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요. 네, 질문 이제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다른 분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 손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네, 3초 지나면 제 질문, 저 지금 리스트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준비하시라고 제가 또 닉네임이 통일부인인지라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통일부, 옛날에 그 독재보상 운동하고 했었던 대한부인회 뭐 이런 걸 패러디해서 통일부인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대도 민주화랑 통일이 화두였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오셨잖아요. 김정일 위원장하고 예. 하셨었는데 그 위원장님을 이렇게 아련하고 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국 세력이 신경이네. 아니 저 불쌍히 여기려고요. 그 남북관계 이렇게 됐는데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라서 그때 이제 뭐 제도와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늦게 정상회담 하고 마셨는데 그래도 개성공단은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시 접지 못하는데 그거 외에는 다 이렇게
서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냥 소회를 간단히 좀 듣고 싶습니다. 본인의 닉네임과 관련된 네, 사심 있는 질문 드린 거죠. 준비를 하시라고요.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관계 문제에서 상당히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의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요즘에 20대, 30대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를 부르고 살았고 문익환 목사님이신가요? 그 모든 통일은 좋다 라는 그런 시가 30년 전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신지 아닌지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는데 맞죠? 그 모든 통일은 좋다. 나쁜 의미의 통일지상주의는 아니지만 통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뭐 보수적 세력의 북진 통일이건 어떤 통일 자체가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봐도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70년대에 이제 남북 연방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별 얘기가 아니지만 70년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전쟁 끝난 70년대는 무슨 얘기냐면요. 71년도 대통령 들고 나왔을 때 40대 6.25라고 하죠. 한국전쟁이지만 6.25 전쟁이 끝난 14년밖에 안 됐던 시절입니다. 나이 20 넘은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를 다 피부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목격했던 시절에 북한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북한을 인정하고 같이 연방정부를 만들자라는 얘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획기적인 제안이에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냉전 친해봐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남북이 연방제를 하자는 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들으면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통일 자체보다는 평화의 방점을 훨씬 더 많이 둬요. 물론 평화적 통일이란 항상 방법이 무엇이든 통일인데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상호 호혜적으로 하자 이런 게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제가 사회를 봤던 첫 14 남북 공동성명 때의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이 저는 굉장히 남북 통일 문제를 보는데 굉장히 근본적이시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평화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통일이 늦어지더라도 이런 겁니다. 빠른 통일을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북쪽이 민주화되고 북쪽 표현은 인민이 배고픔과 인권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건 맞는 거죠. 그걸 당기는 것은 좋지만 그냥 통일을 하는 것이 통일 자체를 단 하루도 빨리 당기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북쪽 체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그쪽의 인권과 경제사역을 개선하면서 혹시 통일이 10년, 20년이 아니고 연방제로 30년, 40년, 50년을 가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통일부라는 부가 있을 정도로 통일은 지상명제 이게 습관적으로 진짜이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20, 30대의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과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 빨리 하는 게 부작용도 걱정되고 그게 꼭 좋은지 그 통일을 조금 더 빨리 하는 과정이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을 더 유발시키지는 않는지 이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우선이다. 통일은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나 통일은 늦어졌다. 그것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삶과 인권과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빠른 길이다라는 이런 큰 구성입니다. 대개 14선언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들을 김대중 대통령 때 정책에 비해서 실무적으로 진척시켰다고 보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아까 70년대부터 해서 열어놓은 것은 뭐 역사적인 역할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정치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뛰어넘는 남북관계에서는 역사적으로 정말 평화상을 받고도 남은 만큼 훌륭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크게 보면 그 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나중에 평가받겠지만 통일 우선 그 방법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우선하고 그것에 오히려 역으로 이런 표현을 좀 적절한 표현이면 통일을 종속시킬 수도 있는 관점으로 전환을 제기한 거예요. 그것이 인권과 삶과 남북관계와 평화 이 역할을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긍정 전략을 바꾸자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사고방식인데 이걸 소외를 얘기하는 너무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앞으로의 통일 정책이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통일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옛날엔 다 통일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남북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이 우리가 의식했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굉장히 중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고 통일을 해야 된다면 긴장이 생기지만 평화를 해야 된다면 훨씬 파급력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개성공단이니 뭐 이런 서해 평화협력지대 같은 거 NLL 대한민국 국민들은 NLL이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고 그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지만 그 NLL 때문에 연평도 사건이고 만약에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의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도 바로 이제 서해 평화협력지대 부상도 NLL 가지고 서로 싸워요. 역사적으로 북쪽으로 여기까지 있다 남쪽으로 여기까지 있다 이런 가지고 의미가 있다 없다 그 싸움을 하지 말고 개념을 아예 공동관리의 경제평화구역으로 만들자는 개념의 전환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보려면 패러다임이 NLL이 이제 남쪽의 진보주의자들 중에서 그 NLL이 뭐 틀리다 옳다 미국 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그 논제를 앞으로 계속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논제에서 북도 한치도 양보할 리가 없고 남도 양보할 국토를 양보하는 나라의 지도자는 무조건 국민들로부터 비탄을 받게 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정권이 북은 북대로 남은 남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싸워봤자 평생 해결이 안 된다. 이건 놔두고 그 위를 덮는 개념을 만들자. 이것을 공동경제구역으로 만든다는 이 작아 보이지만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세대에서 통일정책이 아니라 남북평화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가장 바람직한 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통일 문제에서 제기한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14공동선언에 이제 갖다 둔 그 성과가 아직은 낮게 평가받지만 좀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TV에서 봤던 것보다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를 하면서 배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 이 발언 이후로 이거 편집 안 해주면 저는 다시 평양에는 김정일 체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알아서 편집해 주시죠. 이분이 장동영과 있으셔가지고 요새 좀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저 내년도 그 총선 대선 전국에 평화는 경제다 혹은 뭐 평화는 복지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제 질문하시죠. 아무거나 해보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뒤돌아보시고 우리 뭘 하실 생각이 남이 하나하나만 제가 그러면 청중의 입장에서 지금 잠시 의의를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간 안에 안 하시면 그냥 좀 이렇게 전에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네. 체면이 괜찮습니다. 조금 있어야 마지못해서 자신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좀 해주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저한테 궁금한 거 별로 없을 거고 그냥 총장님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행사하면요 행사 주최 측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철수 신당이니 이런 제3세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하고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내년 중대선 전에 그게 제3세력으로 좀 이렇게 모아질 것 같기도 한데 지향하는 바 같으니까. 그러나 인간관계나 인맥 면에서 보면 뭐 민주당이나 뭐 혁신과 통합이나 이런 분들하고 너무 가까워서 좀 이렇게 인맥적으로 보면 좀 그쪽에서 자꾸 땡기는 것 같고 지향하는 바로 보면 이쪽하고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뭐 민주노동당이랑 뭘 하려고 그러는데 성향은 다른 이런 새로운 흐름과도 가까우니 아니 이렇게 안철수 신당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한나라당의 양당구제 폐해나 지역구제 폐해를 얘기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걸 깨고 제3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아주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신당 쪽으로 이렇게 전홍선
대변인이나 아니면 국찬당이 모여지기보다는 민주당이나 혁신과 통합 쪽에 인맥이 너무나 이렇게 튼튼하고 가까워서 그쪽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홀링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아직 전화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신당이 될지 안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우리 다음에 오면 우리 보통 윤여준 선생님은 장관이라고 불리시죠? 네, 장관. 네, 윤여준 장관님이나 법륜스님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한 11년 전에 이런저런 일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실제로 그 시험치가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제가 여기서 폭로하는 제 몫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게요.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새로운 대선 주자가 생기면요. 그 주변에 좋은 사람도 모이고 나쁜 사람도 모이는데 나쁘다는 표현은 좀 그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좋은 후보를 만들어서 좋은 후보를 지원해서 당선시킨다는 활동을 인추된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딱 만들어 놓으면요. 국민참여단도 그런데 처음에 만드니까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못 받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안철수 이런 건 아니고 조금 왔었어요. 좀 왔었어요. 그런 아니면 아니고. 지금 혁신과 통합도 지역위원회를 만들거든요. 문재인 시스템이 좀 많은데 거기도 인정하는 게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인물들도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대개는 민주당 공천 못 받을까봐 여기 와서 다시 이 몫으로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말씀을 왜 듣냐면 하나의 정치인이 대권 후보로 구상되는 것과 정당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을 만들려면요. 각 지역에서 뛸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라면 그 정당의 가치장에 맞는 인물들이 수십 명, 100명, 200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그 중에 정치 해본 사람도 있고 알고 사람도 있지만 호흡도 맞춰야 돼요. 같이 조직을 만들어요. 제가 국민참여당이라는 정말 주목만한 정당 하나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럴 때 과연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보니까 되게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아무 데서도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당을 만드는 순간 대통령 후보 안철수 후보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고민이 그리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하나고요. 정당을 만드는 두 번째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후보를 내보내겠다. 총선이 4월 20일인가 그렇죠? 4월 10일. 11일 정당 사람이 매년 총선 날짜도 모르네. 뭘 의미하냐면 두 번째 부담은 당을 만들면 총선 이후에 만들고 그 전에 만들면 총선 후보를 내야 돼요. 당을 만들고 후보를 안 낼 수 없습니다. 후보를 낸다는 건 그 당의 당대표를 안철수 씨가 한다는 건데 그럼 2, 3월에 대선 경쟁에 뛰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개인한테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라면 아까 제가 검찰에 예를 들면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제일 쉽게 대통령 되는 법은요. 총선 끝나고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윤여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당을 만든다면 안철수 씨를 그러니까 빼놓고 당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안철수 신당이라는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누가 봐도 안철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만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라는 모습을 만들기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뭐 그 당을 만들지도 모르는데 그 당에서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 같이 할까 말까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전화도 안 오고 법인 선생님도 제가 좀 아는 분인데도 전화도 연락도 없고 그런 걸로 봐서 네, 요새 안철수 주가가 높아져가지고 서로 러브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 30대가 좀 모여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정치 이렇게 이분 어떻게 보면 어떤 트랙에 한번 올라타시면서 쭉 일괄되게 소신있게 해오시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요즘에는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시 20대 지금 상황에서 하시라면 어떤 식으로 정치인을 했을 것 같지? 재미없나 지금?
저는 청중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 건데, 여쭤본다고 한 건데. 여기 뭐 정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손안 드네. 몇 명 있으신 것 같은데, 그죠? 지원아, 손 들어봐. 아니, 한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질문. 이제 토크 콘서트가 희망이 2015년 위하여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건데, 이전에 그 오셨던 이제 정치인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또 직접 앞에 부분 제가 좀 놓친 것도 좀 있었는데, 정치 그 대해서 이제 계시면서 그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시면서 사실 안철수 현상이나 이런 것도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나 어떤 반작용에서 나온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만약 또 여기 정치 입문을 이렇게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면 정치인으로서,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 좀 갖춰야 되는 덕목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인들 보면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소통의 문제는 항상 요즘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어떤 현재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것도, 내년에 또 보면 20대 국회의원들도 여러 탄생시킨다, 뭐 비례대표 당선권에 한나라당에서도 밀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청에 이제 접근하려는 방식이 보이는데, 그런 뭐 앞으로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덕목이 좀 필요할 것 같은지 지금 그 보시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아까 조금만 얘기할 때 제가 33 때부터 시작해서 30세 때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이 모임이 하는 것과 비슷한 꿈을 꾸어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참여당 하는 그런 이제 연장선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무슨 덕목을 준비해야 될지 나이라면 굉장히 뭐 뻔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때는 정치적 변화가 필요했고, 좁은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혁명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씹어 엎고 싶었습니다. 군사정권과 전두환 정권과 붙어서. 지금은 얘기가 지금 다 얘기해도 그때는 광주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총을 들고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하 조직도, 저도 지하 조직 출신입니다만, 지하 조직을 만나서 언젠가 총을 들고, 내가 진짜 군인들의 기관총이 막 쏟아지는 M60 이런 것들이 광주에 쏟아지는 데가 카빈 수총을 들고 나가서 총알을 피하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 이게 매일 고민이었어요. 80년, 실제로 이게 80년에 있었던 사건. 제가 대학년 때 일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운동을 하다 보면 혁명적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무장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총을 들어야 될 것 아니라 고민일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하면 뭐, 거기들어가면서 상상도 그런 일을 하나. 지금 80년대로 들어서 제가 20대라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20대가, 지금 뭐 그런 상황은 당연히 아니에요. 세상에 벌써 30년이 됐고, 지금의 20대가 정치적 관심을 가진다면 저는 지금 일부가 하는 학생운동 같은, 아직 좀 있죠? 여러분들 뭐 대학 다니셨던 분들은 요즘 들어보니까 대학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데는 대자보, 제가 우리의 토플 시험 볼 때 데려다 주러 가봤더니 다 함께 그런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그렇습니다만, 대학은 물론 일개는 고등학생들까지 이 공화당, 민주당의 학생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어야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가면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가깝다고 하더라도 대개 여러분들 선거 때 아르바이트 시킨 것밖에 안 할 텐데, 국민참여당 같은 좋은 정당 들어오시면 젊은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얼마나 유쾌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띄어서 얘기하면요, 어저께 우리 이정희, 심상정, 이정희 대표는 좀 부드럽죠? 그래도 심상정 대표는 좀 좋게 얘기하면 멋있지만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어저께 그 행사 준비팀한테 제가 주문했던 지상이 이정희와 심상정을 춤추게 하라.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에 나오지만 유시민 저기 한번 어디 가서 춤췄던 사람 같이 있는데, 심상정, 이정희 같이 무대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렇게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너무 엄숙해요. 진짜 거기는 언제든지 띠매고 이거 해야 되고 우리 당 당원들이 얼마 전에 전국 노동자대회 갔더니 한 70명 정도 앉아있는데 반 정도는 이걸 잘하는데 반 정도는 어색해 가서 손이 안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경직되어서 풀어줘야 돼요. 저는 이런 발랄한 정치문화, 젊은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20대를 한 명 만든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 가치, 문화, 이미지, 사람, 이 모든 게 젊은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을 때 되는 거지. 20대 국회의원을 슈스케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 무조건 좋은 아이디어를 기 때문에 하나 만든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보통합정 처음으로 좀 장사를 하면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정도의 정당이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해 볼 수 있는 건 아니냐는 건데 그런 정당, 제 꿈은 그겁니다. 아까 맨 앞에 젊은 사람이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주제넘게 말씀 20년, 딱 20년 정치를 했는데 20년 정치의 일관된 문제의식이었다. 국민참여당이 거기서 완성편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진보통합도 결국엔 그런 거다. 젊은 사람들에게 진취적 과제를 꼭 머리띠 두르지 않고 훨씬 즐겁게 참여해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정당. 이런 정당 만들어 보는 게 저는 희망정치 연합의 꿈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질문해 주시죠. 예. 네, 마지막 질문. 예, 남들이 질문 안 하니까. 내년 앞전에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지금 야권 통합, 큰 야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야권 통합하자는데 이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자는 거. 그런데 이제 크게 통합을 하자는 건데 이제 진보당 하나 그리고 민주당 중심으로 근데 진보당과 민주당이 이제 선거 연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후보를 단일화하는 게 용이할까 하는 거 하고 그 안철수 현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안철수 교수는 이렇게 버리는 정치라면 버리는 정치를 해와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가 봐서는 또 다른 후보를 이렇게 양보하지 않을까. 또 다른 후보에게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했듯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야권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대선도 야권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연대가 잘 될 수 있는지 하는 거하고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복시를 내놓으셔야지. 그거는 제가 사실 알고는 있는데, 딴 것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를 제가 공짜로 이렇게 방송 들어가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후보 단일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었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후보 단일화는 대통령 후보뿐만이 아니라 총선 후보 단일화, 대통령 후보 단일화는 쉽습니다. 그건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사실은. 룰을 정해서 저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는 100% 단일화된다. 이것까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00% 단일화된다. 여기서 물론 뭐 자유선진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씀드리면 100% 단일화된다. 그런데 그게 누가 될지는 알지는 얘기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제는 총선입니다. 지금 혁신과 아까 제가 대통합론 초기에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2번을 달자는 얘기는 뭐냐면 후보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크고 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논거는 2번을 달아야 표가 많이 나온다고 좀 더 근본적인 것은 후보 단일화가 같은 당이 아니면 되게 어렵다 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일리 있는 문제입니다. 그 나머지에서 이것
보다 중요한 것 또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외지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래서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무조건 단일화 될 것이다. 가장 경쟁력 높은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이 정치적 검증의 과정이 있을 텐데 저는 절대 양보의 미덕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사람 가장 경쟁력 높은 사람 나가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건 뭐 거기서 대통령 후보를 양보하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에 필요한 거죠. 그게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또 기타 손학규든 요즘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빠져있는 우리 당대표인 유시민이든 누구든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걱정 안 한다. 총선이 문제 몇 개 쉽지 않은데 그건 뭐 제가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다 드린 거죠? 단일화 어떻게 되겠냐면 열심히 노력하겠다. 근데 작년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군요. 그 지난 그 지방선거 그리고 그 전에 그 김해 선거처럼 그 벼랑 끝에서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해서 선거운동 서로 같이 안 해주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판까지 가다가 보면 이번에 이번에 그 복선 얼마 전에 그 저기 서울시장을 이겼지만 지방은 다 졌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마지막에 그 단일화 한 데도 있고 또 단일화 안 된 데도 있고 결국은 다 졌지 않습니까? 제가 방법을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하루만 빨리 국민참여당이 적응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까 제가 항상 우리가 꼭 양보하기로 결정한 다음날 상대가 양보를 해가지고 유시민이 아주 고집센 사람이 돼버렸는데 뭐 개인적으로 안 됐어요. 비서실장이 보고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우리 진보통합정당이 이거는 은근한 여러분들의 지지 요소입니다. 3% 4% 하면 현실적으로 인간성이나 정치적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된 이 민주당, 통합이 된다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거기도 뭐 이미 일부 이탈 얘기도 너무 민주당이 독선을 부리면서 이탈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통합이 되면 아마 제가 아주 진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무시하고 발표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곳의 전략은 끝까지 3% 5%라도 붙어보자. 또 가거나 양보하거나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지역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만약에 이 상황이 굉장히 10%를 넘게 된다. 힘들겠지만 단일화는 무조건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3% 5%면 이왕 갈 거 꼭 나 때문에 진다는 보장이 어딨냐라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저희는 좀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인데 민주노동당은 양보를 잘 주신들 안 할 것 같다는 걱정은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것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유시민 대표가 어저께 저랑 옛날에 안 친했는데 요새는 뭐 많이 친해졌어요. 외로워서 저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합된 진보 정당이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해야 될지 모른다. 나중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제대로 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한쪽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쟤네들도 만만치 않다고 하면 빨리 끝낼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내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희망정치연합이 이 진보 통합 쪽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시고 아까 지역이 어디세요? 사는 동네? 저요? 예. 잠원동. 네? 잠원동. 잠원동. 우리 당이 좀 약한데. 제가 입당 원서를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코 이 현실 정치가 만만한 것이 아니고 녹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정치 근육을 단련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 좋은 경험을 가지시고 또 현실 정치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 희망정치 시민연합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무총장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당장 입당 와서 쓰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국민참여당에 입당원서를 냈습니다. 통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 되게 좋아하네요. 네, 반가워요. 저는 당원들은 20년
핵심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 만나게 되겠지요. 네. 천은선 지금 단직은 없으시고 네, 그냥 강원이라고 하시죠. 네, 강원시가 마크 같은 느낌이 드는. 네, 오늘 오셔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윤영경 강사님께 다시 넘기고.